안녕하세요, 매참령 친구들. 이제 매참령 주제문 학습을 하기 앞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제문에 대한 자세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새벽 5시 반이라서 여러분이 1시간쯤 뒤에는 이 강의를 듣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은 조금씩 추가하도록 하고요. 우선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후에 각 지문을 2, 3분 컷으로 짧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프리젠테이션 내용은 방학 때 방과 후를 들은 학생들은 이미 한번 들었던 것입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먼저 지문 해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 문단의 중심 내용은 하나라는 것이죠. 국어 비문학 지문에 비해서 영어 비문학 지문은 매우 짧고 내용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그 중심 내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과하게 어려운 문장에 쫄지 말고 어차피 그 내용이 반복되니까 이건 무시하고 다음 문장에서 내가 주제문을 찾아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한글로 짧게 적어보는 걸 선생님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고요. 네 번째로 전개 구조와 논리 구조를 글을 읽고 난 뒤에 꼭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접속사는 동그라미나 세모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문 해석에 관해서는 중심 내용은 하나고 그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장에 쫄지 말고 다 읽으면 중심 내용을 한글로 짧게 적어보고, 네 번째로 전개 구조, 논리 구조를 파악해봐라, 이런 것이고, 선지 분석에 관해서는 소거법으로 선지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소거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지가 있으면 다 그럴듯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걸 찾아내서 답을 체크하는 겁니다. 오답 선지는 쉽게 여러분이 분석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 선지를 분석할 때 주로 주제문은 함축하는 방법이나 정답 선지에서 은유문이나 의문문, 명령문, 관용 표현, 속담 같은 그런 것들로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문문으로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문문의 답변이 지문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 해석과 선지 분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는 이 사실 파악이라는 것은 지문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문법 실력이라던가 아니면 단어 실력이라던가 독해 실력 같은 가장 1차원적인 언어 능력을 말하고요. 거기에다가 배경 지식과 추론 능력이 같이 들어가야지 우리는 독해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독해란 것은요, 사실적인 정확한 해석에, 즉 끊어읽기 하고 문법 구조 분석하고 단어 뜻 알고 이런 정확한 해석에 어떤 논리적 해석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적 해석이란 것은요, 글에 나오는 사실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걸, 단순히 파악하는 걸 말하고요. 논리적 해석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구분해서 파악하고, 또 다양한 논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논거 간의 우선순위나 연관관계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배경지식적 해석까지 추가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논리적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기본 지식들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논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글의 전개 방식은 글이 어떻게 쓰였는가, 예시를 사용했는가, 원인과 결과인 인과인가, 즉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글의 전개 방식의 대표적인 걸로 순접과 역접이 있습니다.
자, 순접은요, 대표적으로 전개할 때 진술 부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거나 예시를 들거나 아니면 비슷한 내용끼리 열거를 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인과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 의견 제시, 비유, 첨가 등등 있고요. 역접 구조는 중요하죠. 대표적인 전개 방식으로 대조, 과거와 현재를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양보, 양보라는 것은 A이지만 B다, A일지라도 B다 하면서 B를 강조하는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통념 비판은 어떤 통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 통념에 대한 역접 구조를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글의 전개 방식은 순접과 역접으로 크게 나뉘고 순접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뭐 진술부연, 예시 이런 것들이 있고 역접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대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글의 전개 방식 어차피 사용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이렇게 해서 뭐 역접, 부연, 설명, 예시, 비교, 대조, 인과, 열거 과정 하면서 비문학에는 서사, 묘사, 구분, 유추, 분석까지 더 있죠. 지금 선생님이 적은 이 글의 전개 방식은요. 비문학 전개 방식은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9가지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을 했으니 그 다음에 논리 구조도 여러분이 분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크게 3가지로 잡겠습니다. 물론 이 3가지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잡아서 이 3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분석해달라 이런 겁니다. 논리 구조는 3가지로 첫 번째 의도 논증, 두 번째 비평대조, 세 번째 대립병증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논리 구조가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본문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해석에 필요한 지식, 글의 전개 방식은 크게 순접과 역접으로 나뉘고 이 순접과 역접을 진행할 때 역접, 부연, 설명 등등등의 9가지 전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논리적 해석을 위해서 논리 구조 3가지를 좀 알아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구조적인 글을 분석하는 경우에 이런 이제 논리적인 해석 지식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구조적 글이 아닌 경우는 어떡하냐? 모든 글이 물론 비문학은 구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모든 글이 구조적으로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글의 대략 40% 정도는 구조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핵심 내용이 2갈씩인 경우가 많고 글의 앞부분에 제시했던 정보를 표현을 달리해서 다시 설명, 즉 패러프레이징을 하거나 좀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심하고 글을 읽어봐라. 또 글 앞부분에 어떤 용어나 소재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그 정의 다음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플러스에서 알아둘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선생님은 지문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고 선지 분석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독해라는 것은 사실을 파악하는 데다가 배경 지식, 추론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 추론 능력, 논리적 해석을 위해서는 사실적 해석, 논리적 해석이 따로 나눠지며 논리적 해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지식이 있다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 지식은 글의 전개 방식이다. 글의 전개 방식은 순접, 역접과 대표적으로 나누고 플러스로 이런 것들이 있으며 논리 구조도 같이 기억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이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글이 아닌 경우에는 2갈씩인 경우가 많아서 다시 재진술을 하거나 보충 설명을 할 때 좀 주의 집중해서 들어달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주제 찾기는 가장 기본기입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이 내용을 매참령 프린터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쳐야 될지를 생각을 다 끝낸 후에 우연히 그냥 재밌어 보이는 독해책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샀는데 그 독해책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즉 선생님 혼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독해책을 쓸 정도의 권위자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훨씬 여러분을 설득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매참령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가, 그 다음에 왜 선생님이 앞으로 그런 말들을 할 것인가를 이 저자의 말을 빌려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사진을 찍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제 찾기는 가장 기본기이다. 이게 안 되면, 야구로 치면 공 던지기라서 이게 안 되면 실전 게임에 공도 못 던지면서 나가는 것이다. 주제 찾기란 핵심 기본기를 잡고 나서 다양한 유형을 풀어야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제 찾기도 못하는데 빈칸 추론을 한다거나 멀쩡이는 지문의 주제도 못 찾으면서 문장마다 순서가 뒤죽박죽된 지문을 올바르게 배열하라는 문제를 풀고 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문제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문을 해석할 때는 그 지문 전체가 제대로 해석이 된 다음에 뭐 배열을 한다거나 이제 빈칸 추론을 한다거나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여러분의 실력이 절대 나아지진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사람은 사실 사자 느낌 난다고 생각하는 강성태입니다. 빨간색이네요. 이 강성태 씨가 약간은 말하는 게 사자 느낌이 나죠. 하지만 정말 공부에 관해서만은 확실하고 우리나라에서 1%에 속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최대한의 지름길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공부법을 하면은 1타로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서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독해를 어떻게 가르쳤냐 보니까 다양한 문제 대신에 주제 찾기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주제 찾기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게 했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사실 이런 이유로 이 책을 보기 전에도 주제 문제만 쫙 뽑아서 여러분이 풀리게 할 매참령 문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효과적인 독해 공부 순서가 나오네요. 자, 여기도 있죠. 주제 파악. 일단 이거 먼저. 이와 같은 순서로 훈련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라고 돼 있죠. 먼저 주제 파악을 먼저 집중 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맞춤 훈련을 하고 종합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3단계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속독법에 주제 찾는 훈련을 이 정도로 집요하게 하지? 명심하길 바란다. 빨리 읽는 것은 글쓴이의 의도, 즉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전제다. 즉 속독을 하려면 주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정말 학기 초반부터 강조했던 거죠.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되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 예측 독해란 거, 즉 뒷내용을 예측하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however 있으니 뒤에는 반대 내용이야. 반대 내용 뒤에만 읽으면 돼. 이런 거 있죠. 이런 예측 독해를 하면 예측되는 내용은 읽지 않아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홍보하기도 좋다. 근데 문제는 진짜 독해가 안 되는 학생, 초보자가 이 말에 더 현혹된다. 밑도 끝도 없이 안 읽을 궁리만 한다. 이거 중요하죠. 사실 건너뛰지 않고 읽어도 큰 시간 차이 안 난다. 뒤 내용이 어느 정도 예측된 상태라면 그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빠르게 읽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예측만 하고 안 읽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사자 느낌 나는 강성태 씨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쉽고 최대한 지름길을 보여주는 공법을 하려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사실은 좀 꾸준하기보다는 지름길을 최대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사람이기는 하죠. 근데 그런 사람조차 예측만 하고 안 읽는 거 꿈도 꾸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제발 지문 다 있으면요 다 읽으세요. 아직 고1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속독 실력을 놀리려고 노력해야 할 나이지 지금 여기서 however 뒤네 however 뒷내용 위주로 읽으세요. 이런 거 할 나이 아닙니다. 할 시기 아닙니다. 이거는요
고3 한 6개월 전부터 그런 연습을 시작하는 거지. 지금은 제발 전체 내용 다 읽고 정확하게 분석되는지 확인하고 대신에 읽는 속도를 빨리 올리는 속독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기 초반부터 1학기 초반부터 지문 다 읽어라, 제발 다 읽어라, 그리고 주제 찾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 방과 방학 방과후 수업 할 때도 주제 파트가 선생님한테 할당이 돼서 너무 기뻤어요. 아, 난 주제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뭐 이틀 나오고 끝나긴 했지만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문제 풀 때 1분 30초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지금은 고2, 고3 문제니까 여러분은 한 2분 정도도 잡아도 괜찮을 겁니다. 다 합쳐서 5분 안에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려면 다독이 필요하긴 한데 이건 앞으로 하루에 3개씩 하니까 천천히 나중에는 하루에 10개씩 하는 정도까지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예측 독해. 우리는 예측 독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즉 however 뒤에 있을 때 뒤에 내용이 중요하겠구나. 뒤에가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앞에 내용이 반대겠구나. 이런 뒤에 내용을 예측하고 짐작할 수 있는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글들이 통일성과 일관성과 응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바둑고수는 예시를 든 건데요. 바둑고수 같은 경우에는 돌 하나 놓으면 다른 사람이 돌 하나 놓으면 그 뒤에 자기가 무슨 돌을 놓아야 될지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측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바둑고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뒷내용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예측 독해라는 건 사실은 숲을 보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랑 예측 독해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예측한 내용이 맞으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연결사가 많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측 독해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독 연습을 좀 게임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요 시간이 게임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게임을 성공해서 포인트를 1포인트 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독, 직해와 속독의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속독은 글을 빨리 읽는 겁니까? 글 전체를 이렇게 빨리 읽어 나가는 겁니까? 글을 읽다가 보면 막힐 때 있죠. 그게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즉 어렵거나 중요한 거는 20 정도로 천천히 읽고요. 어렵잖아. 잘 안 읽히잖아. 천천히 읽고 나머지 80을 빨리 읽어 나가는 거. 즉 속독은 그냥 빨리 읽는 게 아니라요.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속독입니다. 알겠죠? 피아노를 칠 때 어떨 땐 빨리 치고 어떨 땐 느리게 치듯이 흐름을 강약 조절하는 그런 속독을 해야지 무조건 다 빨리 읽는 게 절대 속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속독을 하는 이유는요. 공부는 속도감이 필요해요. 속도감으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느리게 말하고 있죠. 느리면 지루하죠. 지금 지루해요? 그런데 속독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빨리 읽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예측하기도 쉽죠. 앞에 읽고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니까 안 까먹죠? 그래서 공부는 속도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측 독해를 하고 최대한 5분 안에 전체 3문제를 풀어내도록 노력해보고요. 20대 80 법칙, 속독은 강약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공부는 속도감이 필요하니까 이 속독은 여러분이 꼭 익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최고의 속독법 뭔지 아세요? 이건 문제를 했어야 되는데 아는 질문 만나면 끝장입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 질문 그냥 바로 풀리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영어 지문을 좀 많이 읽어서 영어 지문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좀 늘려라 이런 생각을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속독이란 무엇인가? 어휘력의 문법, 즉 사실적 독해 능력에다가 배경 지식까지 포함하면 속독이 되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논리까지 포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논리적 구조가 배경 지식에 포함되는 거긴 합니다. 배경 지식이 뭐 논리적 지식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잡다한 지식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일단 이로써 프레젠테이션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구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참령이 어떤 구조로 사용되냐면요. 먼저 1번 처음에는요. 고3 주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고2 주제 문제가 나옵니다. 고2 주제 문제를 선생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3 주제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이 고3 주제 문제 문 전체를 한번 해석도 해줄 거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3 주제문도 간단히 구조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 먼저 소재를 찾을 거고 주제도 찾을 거고 전개 구조와 논리 구조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즉 선생님이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소재, 주제, 전개 구조, 논리 구조를 한번 읽고 나서 먼저 분석을 해보고 선생님과 같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것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이 좀 있긴 한데요. 한번 보면 내용 흐름 정리 있죠. 이렇게 여러분의 잠을 깨기 위한 알람입니다. 6시로 해놓은 알람이 울려버렸네요. 자, 이거는 내용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내용 흐름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흐름을 정리한 것도 선생님이 또 사실은 이 내용 흐름 정리는 선생님이 다른 교재들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독학을 할 때 이걸 보면서 스스로 해석을 하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뭐 전개, 역접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별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학을 할 때요. 독학할 때 물론 해설집은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 고3, 고2 지문이 나온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미리 한번 스스로 찾아보고 선생님과 함께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선생님이 나눠준 해설집과 그 다음에 내용 흐름 정리본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본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외운다. 이 정도까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꼼꼼하게 분석하는 세 번째 과정은 생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날 하루에 너무 시간이 없다면. 하지만 여러분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과정 꼼꼼하게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어쨌든 전체 내용이 해석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주제문은 주제와 관련된 이 23번, 24번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지 고2 지문, 고3 지문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좀 띄는 지시어나 이런 게 보이나요? however 정도 보이네요. 근데 이 however이 과연 역접의 however인지 아니면 그냥 강조 내용 추가의 however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꼭 해석을 해봐야죠. 왜? 소재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문장 전체도 해석을 해봐야죠. 왜? 전체 다 해석해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용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할 때 in addition to가 있네요. 뭐뭐 이외에도, 그러니까 A라는 내용에 추가해서 B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 보통 A 내용에 추가해서 B라는 내용이 나오면 B가 강조되겠죠. In addition to the varied forms that recreation may take. recreation이 take,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도 recreation이 다양한 형태를 취한대요. 그 이외에도 그것은 또한 a wide range of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 선생님 이거를 쓰지 말고 이 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개인적인 욕구나 관심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대요. 즉, 레크리에이션은 다양한 형태도 가지고 다양한 욕구 충족도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지금 it 보이죠? 이 대명사 it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왔다. 이것은 이 대명사 it은 소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그 문장에서 2번 나왔다는 거잖아. 2번이나 나올 정도면 좀 강조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대명사 it이 나왔다. 그러면 소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it이 가리키는 게 뭐였죠? recreation이었죠. 즉, recreation 이게 소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레크리에이션은 다양한 형태도 가졌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아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레크리에이션은 이제 선생님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가자들은요, 릴렉세이션, 좀 쉬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에 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기는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기는 뭐 창의성을 발견하고 탤런트를 발견하고 엑셀런스를 발견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들은요, highly social, 매우 사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참가한답니다. 즉, 레크리에이션은 형태가 다양하긴 하지만 적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은 형태가 다양한데 그것보다도 다양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대. 그래서 어떤 참여자들은 쉬려고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쉬려고 참여하기 때문에 종종 passive spectator가 되는 거죠. 즉 텔레비전 보고 막 이거 영화 보고 이렇게 쉬려고 참여한대. 레크리에이션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기는 창의성 증가시키고 재능 증가시키고 활동적으로 굴려고 참가한대. 거기서 끝났냐? 그 외에도 이제 높은 사교성을 지니기 위해서도 참여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여들은 활동적이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교성을 지니기 위해서 참여하기도 한답니다. 즉, 레크리에이션, 다양한 이제 모티베이션, 다양한 동기, 쉬기 위해서 이제 그 외에도 뭐 창의성이나 재능, 엑셀런스, 그 다음에 또 활동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죠. 즉,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 소재인 좀 불편하네요. 이게 빨리빨리 전환이 되면 좋은데 이 소재,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다양한 동기를 말해주고 있죠. 주제문은 이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글의 흐름은 어떻게 됐나요? 자, 이 논리 구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논리 구조는요, 논리 구조는 간단하게 우리 3가지 했었죠. 대립 변증, 의도 논증, 비유, 대조. 비유 대조가 아니었는데 잠깐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비평대안. 오케이. 대립 변증, 의도 논증, 비평대안. 이렇게 3가지의 논리 구조를 했는데 이건 그 중에서 뭐 해석할까요? 그렇죠. 의도 논증이죠. 맨 먼저 의도 소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논증을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재진술을 하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전개 구조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순접입니까? 역접입니까? 순접이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대충 하는데 다음엔 좀 깔끔하게 해줄게요. 순접이고, 그 다음에 전개 구조가 어떻게 되냐, 주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재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기보다는 재진술을 했네요. 순접, 재진술의 전개 구조와 의도 논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재는 아까 레크리에이션, 주제는 아까 주제문 그었죠. 이 레크리에이션은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만약에 주제문을 정확하게 참고하고 싶다면 이거 참고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용 그림 정리 있죠? 요약, 이건 아니고요. 많은 참여자들은 휴식과 분출구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는 여러 욕구 등에 근거해서 레크리에이션 참여한다.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 몇 번입니까? 당연히 다양한 모티베이션 소재 들어갔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의 다양한 동기들 쉽죠? 그 다음에 3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좀 보고요. 이건 조금 논리 구조가 지시하고도 먼저 보이긴 하네요. 자,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10분 단위로 알람 맞춰놓거든요. 잠시만요. 자, 뭔가 보이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다 보면이 벗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선생님 이게 보였습니다. The problem. 그 다음에는 그냥 굳이 보인다고 하려면 나레이 법비 정도 보이네요. 나레이 법비. 여기도 나레이 법비가 있구나. 나레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그 구조가 두 번이나 나왔네. 그럼 B를 정말 강조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선생님이 이 구조를 딱 봤을 때 왜 프로블럼에 사실은 눈이 들어갔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세 가지 논리 구조가 있죠. 의도, 논증, 비평, 대안, 그 다음에 대립변증. 근데 이게 비평 대안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평 대안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구조를 말하냐면요.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한 지문에서 비평을 하고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계속 비평을 강화해요. 계속 비평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문제다라는 비평, 즉 마이너스가 나왔죠. 비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비평을 점점점 강화해서 계속 비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지만 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적인 게 앞쪽에 나왔다 하면 의도 논증보다는 비평 대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논리 구조가. 그래서 선생님 프로블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혹시 비평 대안 또는 비평의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해석을 해봐야겠죠. 미안해요. 선생님 이걸 못 봤네요. 보다 보니 보이네. In other words, 그럼 비평 대안을 해놓고 정리까지 해주는 깔끔한 구조일 수 있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 당연히 해석해야 되죠. 주제문 또 찾고요. The vast majority of companies, schools, and organizations measure and reward high performance. 이건 주제가 기니까 주제 앞에 좀 끊을게. High performance. 그 다음에 in terms of individual metrics such as numbers, resume, accolades, and test scores. 자, vast majority of 이거 엄청나게 다양한 이런 뜻이죠. 엄청나게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회사나 학교나 그리고 조직들은요. measure and reward high performance. 높은 수행을 평가하고 reward,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수행 능력 측정하고 보상을 해준대. in terms of 중요한 단어죠. 뭐뭐에 라는 점에서 또는 뭐뭐라는 맥락에서. 이거는 정말 자주 나니까 기억해주세요. 교과서에 또 나왔던 거죠. 선생님이 뭐라 했다? 교과서는 모든 중요한 핵심만 농축해서 담근 거다. 자, 교과서 열심히 하시고요. Individual metrics such as sales. 자, 여러분 여기 매트릭스라는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숫자입니다. such as sales numbers, 판매 숫자나 resume accolades, 이것도 모를 수 있겠네. 수상. 앞으로는 뜻을 먼저 가르쳐 주겠습니다. 수상 이력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와 같은 그런 숫자 맥락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로 높은 평가를 측정하고 보상을 한대. 즉 학교에서 측정하고 보상한답니다. 평가에 대해서. 그게 끝이고요.
근데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이 접근에 문제점이 있대요. 이 문제점은 뭐 어떤 믿음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어떤 나쁜 믿음이 딱딱딱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접근, 이 공식은 간단한 거야. 더 잘해라. Be better. 더 잘해라. 간단한 거야. 하지만 이 공식은 잘못된 거야. 아, 그러니까 더 잘해라.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나와라. 그렇게 측정할게. 라는 공식이 잘못됐답니다. 이 벗은 역접의 벗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번에 했던 벗은 however은 무슨 however이었죠? 설명은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알았을 거라 합니다. 추가 강조였죠. 같은 내용 강조했잖아요. 중간에 역접 안 일어났잖아. 그쵸? however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역접이 일어났네. 앞에 내용이 inaccurate,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문제가 있는데 잘못됐다. 심지어 새로운 연구 덕분에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하이포텐셜 어쨌든 나쁘대. 나의 하이포텐셜을 측정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즉 요약하자만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 해석해 줄 필요 없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논리 구조를 보고 있으니까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성공은 not just 뿐만이 아니라요. about how creative or smart or driven you are. 네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얼마나 이제 열정적이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how well. 의문사 주어 동사 나왔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간접 의문. 얼마나 잘 네가 connect with 잘 연결되고 contribute 헌신하고 그리고 이익을 얻느냐. ecosystem of people around you. 너 주변의 사람들의 생태계로부터.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사람을 스코어로 평가한다. 매트릭스로 평가한다. 그랬고 하지만 그거 문제다.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고 문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공이라는 건 네가 어떻게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똑똑한지가 매트릭스로 보면 되겠죠. 어떻게 똑똑한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네가 사람들의 생태계에서 이익을 얻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람들에게 헌신하는지 이것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생각보다 선생님도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늦어지네요. 다음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은 나왔죠? 답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3 거를 지금 또 좀 짧게 설명을 넘어가야겠네요. 이거는 우리 아까 논리 구조가 두 가지 나왔죠? 의도논증, 그 다음에 비평대안, 그리고 세 번째 뭐 있다 했죠? 대립변증. 이건 뭐에 속할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소재나 주제나 전개구조, 논리구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논리구조를 안 찾았네요. 논리구조는 당연히 뭐죠? 아까 논리구조는 비평대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개구조는 이것도 예시를 들진 않았네요. 재진수를 한 것까지 해놓고 추가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하지만 역접이란 것을 명심해야겠죠. 전개구조는 역접. 그 다음에 전개논리, 그 다음에 소재, 주제. 소재는 여기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제 보상하는 거, 하이 퍼포먼스 평가하고 보상하는 거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 주제문 찾으면 되겠죠. 주제문을 어디서 찾느냐? In other words, 즉 말하자면 제 진술이 딱 있네요. 지시어가는데 이게 당연히 주제문이겠죠. 자, 전개구조, 논리구조, 소재, 주제 다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딱 보자마자 어느 논리구조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as opposed to라는 문장이 있죠. as opposed to 자체가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석해보면 여기서 먼저 너의 보이는 걸 안 찾았네요.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오늘만 이해해주세요.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자, 뭐 보이는 거 있는지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지시어, for example. for example 하면 보이네. 색깔이 또. 그 다음에, by contrast. 이것도 한번 주의해보고. 선생님이 예시는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if는 예시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if절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if절은 예시일 수도 있고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 해석 다 했죠? 해석하고 나서 이게 예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 그 다음에 선생님 해석을 했으니까 다 압니다. 이 마지막에 어떤 지시어도 없죠. 하지만 마지막에 이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맨 처음에 소재를 제시하고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 by contrast라는 반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들고 근데 이 반전은 역접일 수도 있고 말했듯이 추가 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를 들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해봐야 내용을 알죠? 힘들다. 이거 계속 해야 되네요.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disclosure이라는 건 이제 노출이죠. 드러내는 거. 드러냄의 중요한 장점. 뭔가를 드러낸대요. 그거에 중요한 장점이 있대. 근데 뭐와 대조적으로? regulation. 규제죠. 규제 보는 순간 드러낸 것과는 좀 다르죠. 규제 aggressive forms. 더욱 공격적인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더욱 공격적인 형태로 규제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장점이 있대요. as a flexible. 자, 이거는 일단 관료로 치고요. 이게 주어, 이게 동사죠. 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it's flexibility. 그래서 그 드러냄의 장점은 flexibility, 유연성, 그리고 존중이랍니다. 어쨌든 드러내는 게 장점이 있대. 드러내는 게 장점이 있대. 그 다음에 보면요. regulatory mandates. regulatory mandates. 규제 명령. 이거 뭐랑 같은 소리야? regulation. 규제랑 같은 소리죠. 규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네요. 규제는 어떠한 거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예시를 쫙 듭니다. 규제에 대한 예시를.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information provision. 이건 뭐랑 같죠? disclosure과 같아요. 정보 공개. provision이 제공이잖아. 공개잖아. 그래서 정보 공개, 즉 disclosure. 이거랑 같죠? 그래서 정보 공개는 대조적으로 어떻다는 내용이 나오겠어? 예측을 해봐. 어드밴티지하다. 좋다. 이런 내용 나오겠죠. 그래서 그 예시가 좀 나오는데 이 문장 정도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respect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요. 아까 나왔던 거잖아. 이 노출의 장점이 존중과 유연성이다. 뭔가에 대한. 여기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노출이라는 것은요. 방해하지도 않고요. interfere, 방해하지도 않고 should even promote, 심지어 증가시킨답니다. 계속 좋은 거네요. 뭐를? autonomy of individual decision making. 개인 이제 결정을 만든 거. 그러니까 개인 결단의 그런 autonomy는 자율성이죠. 자율성을 증가시킨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었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초반에 두 가지를 대조시켰습니다. 규제와 규제와 그 다음에 노출을 대조시키고 노출이 이점이 많다. 그래서 규제는 이렇다. 규제 세모로 갈까? 규제는 이렇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노출은 이렇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출은 이렇다. 근데 노출이 어떻다 그랬어?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시켜준다 그랬잖아. 그렇죠? 결정의 자유를 보장시켜준다. 즉 규제와 노출을 비교하고 정보 노출을 비교하고 이 노출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답은 먼저 찾아볼게요. 답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분석을 해봅시다. 답은 당연히 이거죠. Free choices, 결정 자유, decision making, 개개인의 decision making을 보장하는 publicizing information, 정보를 publicize가 공론화 하는 거잖아. 정보를 공개하는 것,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이점, 그쵸? 한마디로 노출의 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와, 첫 번째 했던 문장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이거 해석만 제대로 되면 쉬운 거였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분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 논리 구조에서 세 번째 거 안 했었죠. 이거 사실은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힘드네요. 연습을 좀 하고 왔어야 됐나. 대립 변증, 이게 있었어. 대립 변증이 뭐냐, 두 가지 요소를 두고요, 두 가지를 대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진화된 변증까지 가는데, 먼저 대립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A와 B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A와 B라는 요소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립시켜서 뭔가를 말할 수도 있는데, 요즘의 추세는 어떻게 됐냐, 어쨌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대조하는 건데, 요즘의 추세는 어떻게 됐냐, A와 B 두 가지를 주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초반에 마이너스를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두 번째 나온 이 B에 대해 B가 결론으로 이어지는, B를 강조하는 이런 대립구조, 이항 대립구조가, 이항이죠. 두 가지 문항이니까요. 이항 대립구조가 요즘에 좀 대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먼저 regulation, 그 다음에 disclosure를 비교했죠. 심지어 이거는 advance라는 말까지 플러스까지 줬어. 그냥 단순히 대조한 게 아니라 disclosure를 조금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1번 regulation에서 이항 대립 대조하고 있죠. 첫 번째 regulation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isclosure를 설명하고, A와 B regulation, disclosure이라고 봤을 때 이 두 번째 거, 이 이항을 대립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조는 어디에 뒀어요? B, disclosure에 뒀었죠. 그러니까 이항 대립 구조에서 B를 강조하는 것을, 플러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요즘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순전히 두 가지 내용만을 비교하는 대조 구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도 이항 대립이죠. 두 가지 요소가 대립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대립 변증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걸 정리를 해보면, 소재, 주제, 논리, 그 다음에 전개 구조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소재는 뭡니까? disclosure이죠. disclosure. 그 다음에 주제는 뭡니까? 여기에 그냥 표시를 할까? 오케이. 색깔 이걸로 하면 안 되겠나? 죄송. 이것만 먼저, 오늘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색깔을 좀 정해서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주제는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그렇죠. 주제문 했던 거. 이걸로 봐도 되고요. 주제문 여기 사실은 핵심 내용 반복된다 그랬죠. 주제문은 사실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된 걸 선생님이 찾은 거고요. 주제문 찾았고, 그 다음에 논리 구조. 아까 대립 변증이라 했죠. 대립 중에서도 이항 대립해서 두 번째 걸 강조하는 그 대립 구조고요. 그 다음에 전개 구조, 전개 구조는 바이 컨트라스트 나온 순간 알아야죠. 바이 컨트라스트 나온 순간, 이거는 대조구나. 대조에, 글을 쓸 때 대조에 비문학적 전개 구조를 지니고 있구나. 대조라는 것은 주로 역접에 속하죠. 그래서 역접, 대조의 전개, 글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선생님 좀 약간 처음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고요. 다음에는 색깔도 조금 하나로 통일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엔 내용을 좀 줄여줄게요.